네, 시장의 통찰력 그러면 이분이죠.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네요. 견얼망지,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결국 쉽게 풀어보면 겉보단 속을 보다라는 얘기인 것도 같습니다. 시장의 촉각에 있는 인플레이션, 그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뭐 둘 다 중요하지만 인플레도 중요하고 또 통화 정책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기의 영향, 반응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언론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상황이 조금 더 잘 안 좋게 풀리면 더 올릴 거고 상황이 잘 풀리면 뭐 적게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황이라는 것은 뭐 인플레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뭐 경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준이 뭐 데이터에 의존해서 금리를 올릴 텐데 결국 시장 입장에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혹은 통화 긴축에 대한 경기의 반응, 경기가 얼만큼 내성을 가지고 잘 버텨내느냐, 혹은 기업이익이 어느 정도 잘 버텨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마켓의 전체적인 흐름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같이 오른 날도 있었고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날도 있었거든요. 이게 경기와 주가의 반응을 살짝씩 보여준 지난주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박사님 말씀 중에 사실 이번 주 주말,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이었죠. 라디오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 저도 좀 주목해서 봤는데 사실 5월 FOMC에서는 빅스텝 이유는 없다라는 꽤 강한 어조였는데 네. 이번 라디오 연설에서는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네. 물론 50bp를 고수하겠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톤이 약간 다운된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 좀 반응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내용상으로는 뭐 50bp 두 번 올리는 지금 두 번 정도 50bp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살짝 뭐 이렇게 그 확정에 가깝게 저는 얘기한 걸로 이제 들었고요. 어쨌든 연준은 뭐 지금 50bp를 안 올리면 오히려 좀 이상한 거고 75bp를 올리냐 안 올리느냐는 뭐 사실은 뭐 마켓은 75bp에 대해서도 지금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음 달 물가 지표라든지 성장률의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세로는 제 생각에는 일단 50bp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이 쉬기 때문에 9월에 다시 한번 25bp를 올릴지 50bp를 올릴지 그러면 9월 달에도 올리면 4번 연속 50bp 인상이니까요. 9월을 조금 8월 지표를 보면서 지금 연준이 그 정책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입장에서는 50bp를 연속 3번 올리고 한 달 쉬는 7월, 8월 정도, 7월 초, 8월 초까지 이 국면이 시장에 조금 위드나려던 통화정책에 따른 반응이 엇갈리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과 지금 법인세 문제로 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썰전을 벌이더라고요. 법인세를 올리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경감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박사님께서는 지수의 추가 조정 가능성을 예견을 하시면서도 오히려 좋은 종목들의 저가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뭐 지금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물론 다른 문제죠. 하지만 뭐 보편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중장기 투자자를 전제로 했을 때 뭐 주식 30 그리고 채권 및 뭐 안정적인 대체, 뭐 안정적인 대체라 하면 채권에 가까운 뭐 리츠라든지 또 지금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원자재라든지 곡물 관련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채권과 대체를 뭐 한 30% 그리고 한 현금을 30%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라는 보장은 누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가가 이제 뭐 올해 이번에 빠질 폭을 100으로 본다면 한 80%는 정도 80%는 이미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머지 20%의 조정은 뭐 내일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주가가 반등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것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사고 싶었던 종목을 조금 살 수 있는 현금 여력을 좀 확보해 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달러 등이라고 표시한 것은 어쨌든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올해 말까지는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들의 금리 차이라든지 또 유로존이라든지 일본의 통화 정책이 미국보다는 더디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조금 더 기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달러 강세를 의식해서 달러 자산 혹은 달러 자체를 조금 보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등을 하고 표시한 것은 뭐 살짝 금도 조금 이제부터는 조금 사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 10%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박사님이 사실 격주로 저희 코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한결같은 뷰를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자, 포트폴리오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현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자라는 것은 가격 조정은 많이 됐지만 그래도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향후 기회를 찾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 다시 한번 좀 보시죠. 보시면 주식, 채권, 달러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어디부터 저희가 사야 될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채권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채권 수익률이 조금 더 반등할 여지가 남아 있다. 저는 이제 경기에 대해서 조금 낙관적이고 그래서 연준이 통화 긴축 정책을 내년까지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까,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이제 3.2에서 살짝 멈춰져 이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장장은 아닐지라도 다시 한번 뚫으면 4% 가까이 한번 육박하는 채권 시세의 대약세가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채권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의미로 조금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식은 사실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뭐 조금 종목마다 막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조금 저렴해져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저렴한 상태고 또 일부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의 스트레스만 조금 풀리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지금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치 중심으로 투자하다가 조금 더 성장주, 특히 안정 성장주 혹은 빅테크 중에서 PR이 높지 않은 애플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조정을 보이면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좀 그 조정을 보일 때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이런 가치주 및 저평가된 안정 성장주를 투자하시는 것이 좀 길게 봐서는 이기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비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2%를 찍고 좀 내려왔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롱텀하게 보면 앞에 4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 코인 사태, 루나 사태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이 코인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주식시장으로 보면 하이밸류 고성장주이잖아요. 이 코인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지금 코인은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나스닥 특히 고 PER, 고 밸류에이션 주식과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죠. 특히 지금 스테이블 코인, 뭐 달러랑 태그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테더 같은 이제 그 코인이 문제가 되면서 지금 상당히 심한 지금 통증을 앓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코인 사태가 단순히 코인 사태가 아니고 좀 파장이 제가 볼 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의 거래 대금이 미 국채 재무부증권 뭐 거래 대금의 한 절반 정도 이상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정도로 이제 그 덩치가 커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MMF 시장, 단기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고요.
그러면 단기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면 뭐 약간 자금 조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특히 핀테크 기업들이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러한 저신용 등급의 어떠한 그 여신 전문 기업들이 조금 혼돈에 빠질 수 있고 재무적 취약성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코인 사태가 전체적으로는 물론 이제 나스닥과 동행하겠죠. 현재 앞으로도 당분간은 나스닥과 동행하겠지만 코인 사태로 인한 전체적인 좀 금융시장의 파급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파급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종목 고르기에도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일반적인 개념에서 제가 코인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부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화폐가 이제 커지고 점점 더 위상을 가지는 이유가 달러가 결국에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약세로 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통화들이 좀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었는데 최근에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달러가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코인이 떨어졌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또 안전통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반대로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네. 이런 것들이 연결성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가장 위험의 어떠한 그 스펙트럼에서 극단에 있는 아직까지는 극단에 있는 대체통화 혹은 금의 대체제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칭송을 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위험자산의 끝단에 있는 코인이 일단 달러 강세 그리고 달러 강세 때문에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달러 강세라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와 반대쪽의 코인의 어떠한 움직임은 극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달러 가치의 안정이라든지 네. 달러 가치가 안정되려면 아무래도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되고 유가가 조금 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뭐 어쨌든 봉합되면서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져야 되고 네. 내려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인이 이러한 매크로 거시적인 글로벌 매크로의 어떤 불확실성에 가장 큰 피해를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율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김두원 앵커와 계속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환율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여쭤봤을 때 1,300원은 꼭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1,290원을 돌파한 상황이었어요. 오늘도 보면은 조금 내려가나 싶었는데 장중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고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박사님은? 김두원 앵커님이 뭐 베스트 이코노미스트시니까 네. 당연히 이제 환율을 1세대시잖아요. 아이고 저는 뭐 이제 한물 어쨌든 네, 그 일까지 하겠습니다. 네. 환율은 뭐 지금 달러 강세를 뭐 지적하셨지만 달러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유로화 그다음에 엔화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유로화가 어쨌든 50% 이상의 달러 인덱스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가 엔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반대쪽에 달러 반대쪽에 있는 국가들의 통화 정책의 불균형성 이런 모순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긴축을 해야 되는데 긴축을 못하는 지금 내부 사정.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아직까지도 일드 커브 컨트롤을 금리를 이제 붙들어매는 완화 정책을 취하면서 미국과 어떤 차별화가 통화 정책의 어떠한 그 벌어짐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로존이나 일본 경제 혹은 좀 폭넓게 이머징 경제, 글로벌 미국 이외의 글로벌 경제가 어느 정도 조금 건강성 그리고 조금 경제의 어떤 회복을 조금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 미국 반대쪽에 있는 국가들이 대체로는 뭐 소득 구분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 고금리 금리 상승 이런 환경에 굉장히 취약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유로존도 지금 물론이고 일본도 그렇고요. 이머징 신흥국을 대표하는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환율이 원달러 환율도 결국 글로벌 달러 강세의 어떤 기조 속에 뭐 달러 강세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달러 약세로 반전되는 시기가 조금 더 지연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뭐 104, 103, 104의 인덱스에 있는
DXY 달러 인덱스가 한 107, 108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엔 유로화도 페리티, 유로화당 1달러 정도의 선을 한 3, 4% 남았는데 바로 이제 조금 가지는 않겠지만 1대1에 근접하다가 상당히 바닥을 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달러 약세, 달러 강세, 기타 통화 약세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환율도 조금 단기 이벤트에 의해서 단기 이벤트라고 하면 지금 경상적자가 전분기 대비 한 30% 줄었거든요. 무역 수지도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러한 좀 외환 수급 이벤트에 따라서 조금 일시적으로 추가 약세, 원달러 상승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무거운 말씀이세요. 보면 달러 인덱스의 107포인트는 사실 달러 환율하고 뭐 다이렉트리는 아니겠지만 달러 환율 1,500원 선도 넘는다는 비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가정이 바뀌면 그렇지 않겠죠. 최근에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격주로 나오시니까 아마 다음 주 금통위 이후에 또 나오실 것 같아서 미리 조금 여쭌다면 저는 빅스텝은 꼭 미국만의 얘기일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직 뭐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충격, 그러니까 빅스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좀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좀 신호를 주기에는 아직 좀 시기가 좀 촉박하다. 금통위까지 조금 촉박하고 시장의 어떤 그 대응 준비가 좀 덜 돼 있지 않나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좀 금리 차에 따라서 어쨌든 외화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이것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 당장 이번 달 다음 달에 금리 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바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우리나라 신용 등급 때문에 해외에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식 시장은 채권 시장과 달리 원화가 좀 강세로 반전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짐이 뚜렷하게 좀 나타나지 않는 한 쉽게 한국 시장의 환율 때문에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좀 머뭇거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채권 시장은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안정, 주식 시장은 어쨌든 좀 부정적인 그런 외국인 수급 공백을 조금 더 겪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 영향은 없을까요? 그 전에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네, 지방선거 보통은 이제 선거 직전에 금통위에서 조금 뭐 유보적인 태도 혹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4%대로 좀 비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저런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조금 고려할 만큼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굉장히 좀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금리 인상이 조금 불가피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저희가 대담하는 동안 우리 지수가 큰 폭으로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뭘까라고 들여다보면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중국 지표의 부진 같습니다. IP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2.9%, 그다음에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1.1%. 그러니까 중국의 락다운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환율은 약세라서 우리 수출 기업한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혼재되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네, 올해 전체적인 중국 경제는 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률로는 IMF가 제시한 4.4%를 밑돌 것 같고요. 중국 정부가 지금 뭐 금리도 인하하고 또 모기지 금리도 최근에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5, 6월 달 계속 쏟아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나쁜 경제 지표가 중국의 나쁜 경제 지표가 어쨌든 경기 부양책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역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인 올해 중국 경제는 어떤 봉쇄 영향 때문에 한두 달은 경제 지표가 소비 쪽에서 나빠질 것 같고요. 하지만 소비 지표는 긍정적인 게 하반기에는 보복 소비가 나오면서 다 회복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한 사태나 이런 부분도 보복 소비가 전체적으로 크게 급등하면서
연간 전체 소비는 크게 밀리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생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시하고 있는 어떤 중간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또 혹은 중국발 어쨌든 공급 차질 이런 부분들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채찍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봉쇄가 풀려도 하반기에 이러한 그 공급망 차질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중국 자체의 생산 지표나 혹은 중국과 연관된 우리나라의 중간재의 어떠한 생산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양면적으로 다 조금 어려움, 당초의 기대보다는 조금 눈높이를 낮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의 방안,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정치, 사회,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이죠. 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 코너에서는 투자 관점에서는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동맹 강화 이런 부분들, 뭐 정치 외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지금 자원 민족주의가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어떤 그 공급망 차질에 따른 미국의 어떤 안정된 부품 조달 기지로서의 한국의 위상이 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만은 조금 전체적으로 뭐 TSMC가 있고 어쨌든 반도체 중심으로 파운드리 중심으로 강한 나라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체적인 소재 부품 장비가 그렇게 발달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못 믿을 나라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뭐 조금 프론티어 이머징이고 성장을 아직은 지금 더 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바이든의 방안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공급망 어떤 생산 기지, 전초 기지, 미국의 안정된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 이제 공장을 또 짓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혹은 반도체 혹은 5G 이런 부품들이 미국에 조금 더 활발하게 진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바이든 방한 일정까지 5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인사이트 내용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